3학년 2차 고사 시험 범위 마지막 선교사 파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선교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회기입니다. 회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선교사와 회기와 선교사의 업적을 같이 묶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국, 조선, 그 다음에 일본 순으로 각각에서 선교사들이나 또는 서양의 문물이 어떻게 전래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입니다. 중국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주로 유입이 됐고요. 예수의 선교사들 잠깐만. 예수의 선교사들이 주로 유입이 됐고 이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중국의 문화가 열풍이 불었어요.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차 같은 것들이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중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제 무역을 하는 상인들과 같이 들어와서 중국에 이제 서양 문물을 전파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명나라 16세기 말에 등장했던 명청교체기에 등장했던 가장 유명한 선교사로는 역시 마테오 리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마테오 리치. 마테오 리치는 이런 것들을 전래를 했는데 고려만국전도라든지 천주실이라든지 기하원본 이런 것들을 전래를 했는데요. 고려만국전도는 당시 최초로 중국이 더 이상 세계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화가 아니다라는 나름대로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준 실측에 가까운 지도인 것이고요. 세계지도. 천주시리는 하나님의 뜻의 실제 의미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중국어로 이제 성경의 교리를 번역해 놓은 것이고 기하원본은 에우클레이데스 즉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마테오 리치가 요 밑에 보이는 서광계라는 친구와 이제 영혼의 파트너인데요. 이 굉장히 어학 실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어서 서광계가 마테오 리치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줬고 이 중국어 그러니까 서양 서적들이 이제 중국어를 배웠으니까 중국어를 이제 번역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 마테오 리치의 이런 그 책들은 실학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그 과정에서 농정전서라든지 천공괴물 같은 책들도 번역이 됩니다. 요건 이제 농업기술서 서광계가 번역을 한 거고 요건 이제 산업기술서적이었던 금속의 녹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송응성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송응성 같은 사람들은 1호 개성 교육과정에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름을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세기가 되면 이제 전래 문제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세계사를 배웠던 친구들은 예수회를 기억을 할 거예요. 무슨 공의회였지? 콘스탄츠 아니면 트리엔트?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의 교리에 문제가 있나? 확인해봤지만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먼저 미리 신교가 뻗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와서 깃발 꽂자 이런 이야기였죠. 근데 이 예수의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관대하고 나름대로 이제 좀 깨어있는 부분들 깨어있다 그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존 중국의 전통 예절을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포교를 했었어요. 근데 조상신을 모시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게 종교겠어 그냥 전통 예절 정도 수준이지. 그런데 그 뒤에 넘어오게 됐던 도미니코라든지 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 선교단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회가 그걸 허용하고 있는 걸 기가 막힌 눈으로 보는 거죠. 아니 기독교에서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나이 외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저게 뭐냐 말이 되냐 라고 해서 교황청에 항의를 하게 되고 교황청에서는 예수의 어떤 그러한 관용적 정신 톨레랑스를 하지 말라 정통 예절을 인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는 기존의 어떤 틀과 정통을 깨려고 했던 이 선교사들을 차례로 추방하게 되죠. 차례로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샬 같은 지우개로 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담샬 같은 사람들도 1645년에 시언역을 전수했던 아담샬 같은 사람들도 결국 나중에 이제 추방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1호 개정에서 추가되는 사람인데 페르비스트 고려전도라는 것을 이제 전파해줬습니다. 이게 고려만국전도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도에다가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이제 지구 모양을 그려 놓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동양 여기에다가 서양 이런 식으로 그려서 동서양의 구분을 지었던 세계 전도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이제 기억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8세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예외가 됐었던 것이 이제 선교가 아니라 궁정에 봉사하는 조건이라면 선교사들의 일부 활동을 허용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카스틸리오네 같은 선교사들이 황제의 별궁이었던 원명원을 설계한다든지 또는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먼 곳에 있는 건 작게 그리는 원근법 같은 것들을 소개하게 되죠. 실제 그 이전의 동양 화풍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이나 먼 것이나 전부 다 비슷한 크기로 그리는 그림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금강전도 뭐 그런 것들도 원근법이 잘 표현이 안 돼 있고 그 안견의 몽유도 원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원근법이 거의 없죠. 그다음에 이제 부배는 황여전람도라는 것을 그리는데 도움을 줬어요. 요건 이제 중국만의 강역도입니다. 세계 지도가 아니라 중국 지도예요. 자, 조선 넘어오겠습니다. 조선은 직접적으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연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중국에 들어왔던 서양의 문물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17세기인 우선 고려만국전도도 들어오게 되고 직방위기, 중국 외 지역의 지리서가 전래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확장되는 과정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유전 교육 과정에서 외국어 표기법으로 인해서 정식 표기가 이제 벨테블의 2로 바뀌었는데 요 박연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이제 표류를 해서 왔죠. 그래서 이제 병자호란에도 참전하는데 이 참전 과정에서 같이 표류했던 나머지 두 사람은 죽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훈련도 가면서 홍위포, 즉 서양식 대포를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하멜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주도에 표류를 해서 북벌에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북벌을 직접 뭐 때려 잡으러 갔다는 게 아니라 북벌 과정에서 어떤 서양 무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움을 좀 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탈출해가지고 하멜 표류기 같은 걸 썼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좀 당한 게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봤던 아담샬은 소현세자와 교류를 했었고 우리나라에 시한력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세기는 이제 연행사, 주로 이제 연행사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던 청나라의 어떤 문화들을 들여오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북쪽을 배우자, 다시 말해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북학파, 북벌에서 북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강력한 단초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서학을 종교가 아니라 학문의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홍대용이라든지 정약용 같은 사람들인데요. 홍대용은 의산문답이라는 책에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전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구 구형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특히 이제 지구 구형설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중국이 중심 또는 뭐 미국이 중심, 유럽이 중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내 자리가 중심이라는 어떤 새로운 사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기도발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했던 거중기를 통해서 수원 화성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8세기에 일어났던 변화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에는 아무래도 서학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들어가게 되죠.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천주교 중심의 평등 사상을 기존 권력층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예전에 보였던 견구사절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크리스트교가 유입이 되고요. 요건 선교사 사비에르, 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니까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사람이 예수의 창립 멤버예요. 로욜라와 같이 창립했던 그 멤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성리학을 관학하는 과정에서 크리스트교를 탄압하게 되고 개정교육 과정에서 이탈하긴 했지만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그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나면서 포르투갈이, 다시 말해 포르투갈은 아무래도 구교가 강력했던 국가고 그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고 봐도 돼요.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구교를 믿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사를 하면서까지도 구교에 대한 선교의 욕심 때문에 일본에서 쫓겨나게 된 반면에, 반대로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 여기 밑에 보이는 이 18세기에 넘어오는 포르투갈의 자리를 대신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은 당시 이제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됐었고, 그러니까 신교 국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안 믿을 자유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더 이상 종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장사만 깔끔하게 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투갈의 자리를 네덜란드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이제 교역망 발달과 은혜 유통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엔 또 윌리엄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영국 출신이고요. 미우라 안진으로 개명했고 에도막부의 외교 고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쇼군을 대면할 수 있었던 최고직 사무라이였던 고케닌까지 성장할 수 있던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죠. 18세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네덜란드가 들어오게 되는데, 네덜란드의 굉장히 주요한 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경기도 같은 주가 이름이 홀랜드야. 그 홀랜드를 한자 도금으로 읽으니까 화란이 되고, 그래서 뒤에서 란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넘어왔던 난학, 서양 학문들에서 이제 해부학 학문이었던 이제 스키다 겐파쿠라는 사람이 번역한 해체 신서 같은 책들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 이제 난학 교습소 같은 것들도 생기는데요. 요게 이제 1호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18세기와 19세기를 거의 묶어서 한 번에 가르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선교사들이나 또는 외국의 어떤 그 상업 발달 과정에서 서양 문물이 전래되는 16, 19세기의 서양 문물이 전래되는 과정을 봤고요. 다음번에는 교역망의 발달과 은혜 유통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